자,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취득세 특징, 합산 과세하는 게 아니라 물건별로 과세한다라고 하는 것과, 자, 그리고 등기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요거 하고 취득세 과세 대상 11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 장비, 양식 광호의 임목,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할 것들은 조금 양이 많나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잘라 할지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쭉 나갈지는 좀 분위기 봐서 이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의 종류입니다. 자,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우리 이제 412페이지 나와요. 412에.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취득세 납세 의무자. 자, 누가 내는가? 그 다음에 취득 시기, 마지막에 과세 표준.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과세 표준 418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취득의 유형인데 요거는 사실은 솔직히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취득은 취득이지 뭐가 그럼 중요하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똑같이 상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돈 주고 사면 4%를 내야 되고 상속받으면 2.8% 내야 되고 증여받으면 3.5% 내야 되고 다 달라요, 이게. 자, 그래서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이제 구분한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자, 우리 유상승계 취득이 뭐예요? 돈 주고 샀다. 근데 돈 주고 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자, 교환하고 대물변제인데 요 두 가지가 35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교환하고 대물변제했을 때 이거 내가 취득가액을 얼마라고 신고를 해야 되나 이걸 물어봤어요, 이거를. 조금 디테일한 내용인데 이게 35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둘 다 틀린 지문이라 답이랑은 관계없었어요. 자, 먼저 교환 볼게요. 갑이라고 하는 분은 토지를 이렇게 갖고 있고,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환이 뭐예요? 교환이 바꾸는 거죠. 자, 그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택을 취득을 했죠. 어쨌든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하러 갑니다. 이 사람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아니죠. 토지를 내주고 주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됐죠? 자, 을 볼게요. 토지를 취득을 했죠. 하지만 뭘 내줬어요? 주택을 내줬죠. 그래서 꼭 돈 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택을 취득하는 대가로 토지를 줬고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주택을 줬기 때문에 요거 취득세 신고할 때는 뭘로 신고한다?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환. 자,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자, 이렇게 주식회사 땡땡이라는 회사 친구 3명이 1억씩 내서 회사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친구, B라고 하는 친구, C라고 하는 친구. 자, 이렇게 1억을 내고, 자, B도 마찬가지에 1억 원을 냈어요. 자, 근데 이제 C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못해. 야, 왜 너 현금 1억 좀 없는 거야? 나 없거든. 근데 내가 송도에 얼마 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 있잖아. 이거 어차피 우리 법인 사무실 써야 되니까 이걸로 내도 되지 않아? 아유, 되지. 자, 그래서 오피스텔. 이것도 1억쯤 돼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이 사람들한테 뭘 주냐면 주식을 줍니다. 여러분, 자본금을 냈다, 출자했다 이거예요. 근데 현금으로 냈다, 현물로 냈다. 얘네들은 1억 내고 주식 받고 1억 내고 주식 받았지만 이 사람은 오피스텔 주고 주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땡땡이라는 법인은 어쨌든 오피스텔 취득했잖아. 이유여할 불문하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무조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무조건 내는 겁니다.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라 하더라도 오피스텔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공짜로 받은 거예요? 주식 주고 가져온 거예요? 주식 주고 간 거죠. 그렇죠. 현물 출자. 자, 이것도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신고합니다. 여러분, 현물 출자 취득세 누가 낸다? 법인이 낸다? 개인이 낸다? 법인. 오케이. 자, 세 번째 대물변제입니다. 자, 우리 대물변제는 자, 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둘 간의 친구지간이에요. 자, 을이 갑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번 달에 가게 하는데 조금 좀 이렇게 어떻게 돈이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됐네. 야, 나 이거 한 1억만 내가 한 달만 좀 쓰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돈 결제가 되면은 한 3주 정도 있다가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터는 사람 치고서 제대로 준 경우 있다 없다? 없다. 되게 없다. 1억입니다. 1억. 그렇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라고 해요? 그러면 채권자. 채권자. 자, 을은 뭐라고 해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한 달만 쓰기로 하면 한 달쯤 됐을 때 미리 독촉하지 않아도 알아서 1억을 주고
이러고 주고 감사한 마음에 스타벅스 기프트콘이라도 주는 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죠. 자,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연락도 안 돼 이제. 그러다가 딱 연락이 됐어요. 다 필요 없고 너 있어 없어 그것만 얘기해. 있어 없어 돈. 미안하대. 오케이. 아 미안할 거 없어. 야 너 송도에는 오피스텔 있지? 내가 가져간다 그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채무를 돈으로 갚아야 되죠. 근데 이 사람 뭘로 갚은 거예요? 물건. 자 무슨 변제? 대물 변제. 물건으로 갚았다 이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채권자인 갑은 갑자기 졸지에 부동산을 취득했잖아. 무조건 이거니까.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를 무조건 낸다 이겁니다.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림만 보면 공짜로 받아온 거다 돈 주고 사온 거하고 똑같다. 돈 주고 사온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신고한다?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신고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대물 변제일 때 이거 사실상 취득 가격을 얼마라고 신고해야 되는 건가 이게 나왔었어요. 대물 변제액에다가 혹시라도 엎어 쓴 금액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피스텔 받아오는데 둘 간에 합의하죠. 그게 오피스텔밖에 없으니까 네가 가져가. 대신에 야 이거 한 1억 5천은 된다 야. 이걸 1억에 가져가려면 좀 넌 아니지 않냐. 나한테 5천 더 주면 안 돼. 이럴 수 있죠. 자 그래서 5천 더 줬다. 이것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지금은 뭐다? 매매, 교환, 현물휴자, 대물변제가 전부 다 무승취득. 자, 유상승계 취득에 속한다는 것만 알면 되고, 자, 그리고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돈을 준 관계는 아니에요. 준 관계는. 자, 아닌데, 자, 누구냐 하면은 남편입니다. 이건 부인이에요. 자,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자, 이혼하는 마당에 남편이 뭔가 잘못을 했나 보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진 거야. 이 위자료 1억 원. 자, 근데 남편이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부인한테 부인도 아니지 이제 어이, 자, 나 돈 없으니까 자, 이 오피스텔 이거라도 가져가든가 이거예요. 가져왔어. 오케이, 오피스텔. 이 사람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채무자, 위자료를 지급받을 채권자. 원래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피스텔로 받은 거죠. 이거 대물변제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이혼하는 마당에 위자료 대신에 오피스텔 받은 부인은 취득세를 내란 얘기냐? 내야 된다니까. 취득세는 무조건 다 과세합니다. 이유 여하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하면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부인이 오피스텔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세 신고하러 가면 유상인지 무상인지 써야 되는데 자 이거는 뭘로 보겠다? 유상 보겠다는 거예요. 유상으로. 왜냐하면 이제 원래 돈 받을 거 대신에 물건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 시의 위자료도 대물변제의 일종이에요. 자, 우리 여기 어디 나오냐면 412페이지 볼게요. 412페이지. 412의 용어 정리 보겠습니다. 자, 대물변제 볼게요. 대물변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 채무를 금전 대신에 부동산 등의 다른 물건으로 상환하는 걸 말하며 자, 거기 밑줄 할게요. 이혼 시의 위자료를 금전 대신에 부동산으로 받는 것도 뭐에 해당한다? 유상승계 취득에 속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철저하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 되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집을 사요. 사면 난 취득세와 관련된 거죠. 근데 돈 받고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양도세거든요. 그럼 이런 케이스도 지금 그거에 따르면 오피스텔 취득한 부인 같은 경우엔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유상승계 취득이라며. 그럼 이 사람은 유상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유상으로 넘기는 사람은 양도세예요.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 양도세도 내야 된다는 얘기냐? 맞아요. 와, 대박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좀 많죠? 많아요. 남편 입장에서 양도세도 내야 되고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 내야 되는데 요거를 만약에 재산 분할로 받아왔다. 재산 분할로 받아오게 되면은 주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세금이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받는 입장도 취득세를 내긴 내야 되지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특례세율을 적용해요. 자, 여러분 세율이 표준세율, 특례세율, 중과세율이 있다고 했죠. 특례세율은 세금이 많다 적다? 적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 이혼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위자료로 주고받게 되면은 세금이 많아요. 근데 재산 분할로 하게 되면 세금이 적어요. 그래서 너무 꼴보기 싫은 게 아니면 어지간하면 이제 합의해서 이렇게 재산 분할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됐어요? 자, 요렇게가 유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상 보겠습니다.
나는 대가를 주고 부동산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공짜로 받은 겁니다. 자,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상속, 증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받은 거는 증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받은 거는 상속입니다. 요거는 대가를 주고 갖고 온 게 아니죠. 아버지 소유의 상가 건물을 증여받았다. 아버지 소유의 상가 건물을 상속을 통해 내가 상속받았다. 이러면 무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상일대하고 무상일대하고 뭐가 다르다고요? 세율 달라, 세율이. 취득세 세율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자, 아까 볼게요. 아까 이혼 시의 위자료는 뭐였어요? 유상. 자,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은 무상입니다. 오케이.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은 무상입니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종류만 아시면 돼요. 종류만.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원시 취득입니다. 자, 우리 원시 취득이 뭐예요? 내가 만들었다고. 예, 그렇죠. 자, 가장 흔한 게 건축물을 새로 신축을 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매립 간척? 예, 일반적인 개인이 이거 못합니다. 예, 법인 같은 경우에 저기 뭡니까? 저기 새만금 간척지, 뭐 서산 간척지 이런 데들 있죠, 그렇죠? 바다 같은 거 메어 갖고 땅을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얘네들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없던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원시 취득입니다. 요것도 취득세를 내야 돼요. 자, 그런데 굉장히 이제 실무상으로, 그러니까 민법에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저는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건 점유시효 취득이에요. 자, 이렇게 산이 있고 등산로가 이렇게 등산로가.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등산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항상 등산로 옆에 가면 좀 남는 땅이 있는데 거기 꼭 사람들이 뭐 심어놓고 있죠. 그러지 않아요? 또 희한해. 항상 보면 뭐 심어놓고 있어요. 요분이 눈먼 땅 하나 발견을 했어요. 밑에 내려와서 저기 등산로 어디 옆에 가면 이렇게 좀 넓은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누구 땅이요? 내가 사게라고 물어봤더니 아, 그거 임자 없는 땅이래요. 그래? 내가 조심스럽게 요만큼만 이제 상추를 심어봤어요. 뭐라고 안 하네? 두 번째 되니까 간이 조금 커져가지고 요만큼 더 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세 번째는 또 상추도 심어 이렇게. 20년 동안 이제 평온한 상태에서 내가 이 땅을 임자 없는 거지만 점유하고 있죠. 여기 20년 지나면 누구 거가 된다? 내 거가 된다. 자, 그럼 뭘 내야 돼요? 취득세. 당신 거가 됐으니까. 자, 근데 유상승계, 무상승계는 저 사람 거에서 내 걸로 옮겨오는 거죠. 근데 얘는 임자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승계 취득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뭐랑 똑같다. 이거 매립간척하고 뭐 똑같지. 어차피 누구로부터 옮겨오는 게 아니라 그냥 원시 취득으로 과세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그렇죠.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임자 없는 땅보다는 이제 사례로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임자가 있었는데 상속인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그런 경우에는 되게 국가로 귀속돼 있지만은 그런 땅들. 그리고 요즘은 거의 없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70년이 넘었죠. 예, 아직까지 옛날에 일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땅들 있잖아요. 예, 그런 땅들이 가끔 남아 있대요. 그런 땅들 취득하게 되면은 원시 취득으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옛날에 무슨 다큐멘터리 보니까 명동 근처에 그렇게 아직까지 일본리로 돼 있는 땅들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게. 그러네요. 자, 이거 됐죠? 자, 유상승계, 무상승계, 원시 취득. 이렇게 구분하는 목적은 뭐다? 세율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는 뭐냐면, 우리 아까 부동산 등 같은 경우에 새로 지었다. 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매립간척을 했다. 근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부동산만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이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제조활동. 그럼 이것도 취득세 과세하냐? 이건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이제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 지금 이 시점에도 자동차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원시 취득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취득세를 내라고 하면 울산시는 대박 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차가 내지 뭐. 어디에 포함시켜요? 차값에 그대로 포함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차값만 올라가죠. 그래서 차량 등등에 대해서는 만드는 거는 과세하지 않고 이거 다 만들어서 소비자가 승계받았을 때 그때부터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요거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얘는 원시 과세 안 합니다. 승계만 과세해요. 그게 412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412의 밑에 세 번째 줄.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받아 건조하는 선박 등은 자, 원시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자, 시험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나올 때는 이거 나와요.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박스 넣어놓고서 차량의 제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과세 안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고르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413페이지. 자, 이것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얘는 이름하여 내가 누구 거로부터 새롭게 내 걸로 옮겨오는 거는 아니고 원래 내 건데 요런 상황이 되면은 취득세를 한 번 더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 이거 취득세 내야 되는지 모르는 분 많아요. 자, 내가 옛날에 농지를 만약에 1,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1,000만 원. 그럼 이때 취득세 오케이 냈어요. 자, 근데 이거를 4천만 원을 들여서 자,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옛날에 1,000만 원 주고 취득세 냈는데 몇 년 있다가 거기에 4천을 들여서 대지로 지목 변경한 거예요. 이거를 추가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야, 누구는 똑같은 땅을 5천 주고 샀는데 취득세 많이 냈는데 너는 1,000까지만 내고 안 낸 거 아니야? 이거 한 번 더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자, 주의할 거. 내가 원래 땅을 갖고 있는데 땅값이 오른 걸 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다. 그럼 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과세하겠다. 형평을 위해서 그래 이건 과세 형평을. 이해가죠? 자, 두 번째도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헌 건물을 1억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오케이 냈네? 한 3년 정도 지나서 4억 정도 들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럼 건물 가치가 올라갔죠. 누구는 5억 주고 새 건물 산 사람은 5억에 대해서 냈는데 누구는 1억까지만 과세하고 이걸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형편에 어긋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여러분 차량의 종류 변경은 뭐냐면 포터트럭 같은 거 사다가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전부 다 뭐한 가액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13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죠. 얘네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파란색이 뭐예요?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 동그라미 2번도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 세 번째 차량도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세하겠다. 원래 네 거다, 원래 네 거. 근데 돈 들어갖고 올라가게 되면 한 번 더 과세합니다. 우리 아까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있죠? 이것도 일종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건물 가치가 이 설치함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요거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 거. 취득세 한 번 더 내야 돼요. 네.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고. 선생님 아직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아까 어렵다 그랬잖아. 그 얘기 아니었어요? 어려워 죽겠네 그러셔갖고 뭐 어려워 그죠? 자, 됐어요 여기까지. 유상승계 취득, 돈 주고 샀다, 교환했다, 현물 출자했다, 대물 변제했다, 이혼시의 위자료. 무상승계 취득,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자, 그리고 이혼시의 재산분할로 취득을 했다. 무상. 원시, 건물을 새로 지었다, 땅을 매립간척을 했다, 임자 없는 땅 20년 동안 눌러 앉았더니 내 걸로 됐다. 이런 게 원시. 그리고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원래 내 땅, 내 건물, 내 차였는데 돈 들어가지고 가치가 올라갔을 때 한 번 더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됐죠? 자, 이제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에요. 이번 시험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 출제가 될 가능성이 이제 너무 성급하긴 하지만은 한 번쯤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작년에도 말했어요. 요거 좀 나올 때가 됐다고. 근데 안 나왔어요. 요거 나올 때가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 예. 이제 어려워하지 않는 선생님. 주식은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까? 자, 아까 취득세 과세 대상 11가지가 있었어요. 거기 주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차량, 토지, 건축물 또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그리고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주식을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요거 실무상으로는 뭐 중개사님들이 마주칠 일은 별로 없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뭐 주식을 어떻게 뭐 얘기해 이러면 선생님이 과점주주 되니까 선생님 여기 차량 엄청 많잖아. 이거 한 번 더 과세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요거 요 얘기예요. 주식회사 네, 이렇게 땡땡이라는 회사가 토지를 10억 원어치를 갖고 있고 자, 건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건축물도 10억 원을 갖고 있어요. 10억치. 자, 그리고 이 회사 부자요. 자, 예금도 5억 원어치를 갖고 있어요. 이 회사의 자산은 25억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 회사의 주주갑인데 자, 지분율이 30%예요.
30% 주주도 엄청난 거긴 하지만 나머지 주주가 똘똘 뭉친다라고 하면 이 회사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받았어요. 다른 사람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분율이 갑자기 60%가 됐어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과점주주. 절반 넘게 갖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과점주주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밑에 413페이지에 맨 밑에 볼게요. 과점주주. 주주 또는 뭐 누구가 그냥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이제 특수관계인입니다. 소유 주식의 합계가 자 거기 밑줄 할게요. 100분의 50을 동그라미 초과입니다. 아, 이거 가지고 옛날에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50% 이상이냐 50% 초과냐. 아, 진짜 전 개인적으로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가지고 장난하는 출제위원들은 아이 괜찮아. 진짜 퇴출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제 이게 뭐 그거 가지고 내 그거를 치사하게 낼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50% 초과입니다. 그럼 50% 플러스 한 주라도 많아야 돼요. 요러면 이제 각종 그 세법에서는 제재 사항들이 있어요. 너 50% 넘게 갖고 있으면 아닌 말로 이 회사 이제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5만 가지 세법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이 회사가 토지하고 건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한번 낸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지분율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순간 이 건물과 토지는 더 이상 회사 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이거 선생님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닌 말로 이거 회사 거지만은 네가 팔고 싶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고 쓰려고 싶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전 등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주식을 취득하는 순간 취득세를 한 번 더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와, 이런 규정이 있어요. 실질 과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요거는 지분율이 100%가 아니라 60%죠. 그래서 요거 60% 취득한 것만큼 한 번 더 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토지, 건물, 예금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죠. 토지, 건물에 대해서 자 20억 곱하기 자 60%인 얼마 12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됩니다. 이건요. 자, 요게 유익이에요.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관계 없습니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순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나의 지분율만큼 전부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이거 됐죠? 자, 그런데 딱 60%가 되는 순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얘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 등기해 놓은 토지가 80억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신탁 등기 배웠어요. 신탁 등기? 신탁이 뭐예요? 신탁. 믿고 맡긴다. 자, 내 소유를 그냥 다른 사람 소유로 해놓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진짜로 저 사람을 준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어떻게 달라고 맡긴 겁니까? 여러분 신탁사에다가 신탁 맡기게 되면은 목적이 있어요. 이 건물을 잘 관리해 주슈 관리 신탁. 이 건물을 좀 처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처분 신탁. 이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세요. 담보 신탁.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뀌어요. 이해가죠? 그렇게 해야 신탁사가 일하기가 편해집니다. 내 소유로 됐으면 일일이 막 위임장 받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냥 아예 신탁 등기해 놓는다고 말해. 나는 믿고 맡겼으니까 그냥 이제 저 사람 거가 저 사람 걸로 일하기 좋게 맡기는 거예요. 요 사람 토지를 주식회사 땡땡 이름이 아니라 신탁사 명의로 해놓은 게 토지가 있습니다. 요러면 20억 곱하기 60%일까요? 100억 곱하기 60%일까요? 100억 곱하기 60이에요. 100 곱하기. 아, 그래서 이 회사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에는 신탁 등기해 놓은 것도 포함시켜야 된다. 앞으로는 세법 공부할 때 무조건 신탁 등기해 놨다. 그냥 위탁자 걸로. 위탁자가 뭐예요? 맡기는 사람. 맡는 사람 뭐예요? 수탁자. 무조건 위탁자 걸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마지막 하나.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 회사 30% 갖고 있다가 60이 된 게 아니라 회사 설립할 때부터 이 양반이 지분율이 60이었다 이거예요. 설립할 때부터. 그럼 이때도 과세하는 게 맞는 건가? 이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설립할 때부터 60이었다라고 하는 건 이 양반이 낸 돈 가지고 이거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시에 취득세 2번 과세가 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이해가죠? 오케이. 이땐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넘어가고 자, 요러다가 지분율이 80%가 됐다. 요러면 추가적으로 과세해요. 몇 프로? 20%까지만. 설립 때부터 과점주주인 지분율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군요. 근데 시험에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여기 읽어볼게요. 413 동그라미 4. 의외로 이건 잘 이해하셔.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냥 50% 초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근데 이 부동산에는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 이거예요. 포함. 이게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포함이냐 제외냐, 포함이냐 제외냐. 413페이지 나와 있죠. 자, 취득한 걸로 보는데, 자, 취득의 괄호 보세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잘 보세요.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전체 지분율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동산이라고 하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탁 등기해 놓은 부동산도 포함을 하겠다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가 취득의 유형이에요.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냐, 간주냐. 자, 간주 취득은 네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얘네 세 가지에 대해선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과세했었고, 내가 취득한 거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주식을 취득했으나, 야, 실질적으로 부동산 간접적으로 취득한 거하고 뭐가 다르니?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과세한 것도 있었다까지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다르다? 세율이 다릅니다. 유상일 땐 4%, 상속일 때 2.8%, 증여일 때 3.5%, 뭐 원시일 때 2.8%, 간주 취득은 2%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이게. 그러면 이 세율을 외워야 한다는 얘기냐? 네.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근데 여러분 취득세 세율은 쉬워요. 나중에 이제 제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암기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시험에 취득세 세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취득세 세 문제가 나왔는데 종합 문제 하나 나오고 과세 표준 물어보는 거 하나 나오고 세율 하나 물어보는 거 나오고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어요. 솔직히 여러분 2차 과목은 암기예요, 암기. 암기인데 여러분 요거 2달 암기한 다음에 1월 달에 시험 봅니까? 아니면 내년 이맘때 시험 봅니까? 1년 동안 반복하시면 돼요. 1년 동안 몇 번? 최소한 5번 이상. 맞아요. 최소한 5번 이상. 처음 보면은 10%, 20%밖에 기억 안 나요. 두 번째 보면 또 10%, 20%가 늘어나겠죠. 그거 5번 정도 보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 번 보는데 한 2달 걸리죠. 나중에 되면 한 번 보는데 일주일은 봐요. 마지막 되면 하루면 다 봐요. 하루면. 그만큼 많이 보시면 됩니다. 많이 보시면. 그리고 주의하실 거 여러 가지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한 놈만 패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놈만. 자, 근데 그게 기초서는 아니에요. 기초는 너무 빠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기본서 아니면 합격서고 두 개 중에 선택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냥 모든 거를 편하게 다 하고 싶다 이러면 기본서로 공부하시고 아니다 나는 그냥 합격할 만큼만 공부하면 된다 그러면 합격서. 이게 양 자체가 차이가 커요. 기본서는 한 400페이지 되고요. 세법 기준. 합격서는 100페이지예요. 여러분들 400페이지로 공부할래요? 100페이지 공부할래요? 400으로 하셔야지. 아니에요? 선택하기 나름이고 어쨌든 한 놈만 패세요. 나중에 10가지를 한 번씩 보는 것보다는 하나를 10번 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되면은 이게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몇 회 독해야 됩니까? 나중에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물어보는 게 딱 하나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근데 머릿속에 와꾸가 안 잡혀요. 이가.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이지? 어딜 다루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한 3번, 4번쯤 보게 되면은 이게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전체 중에 여기에 속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틀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한 5월 정도쯤 되면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그게 몇 프로였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책을 찾아보죠.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도 모른다. 공부 안 된 거야 아직까지. 근데 이건 대충 어떤 세금에 대한 거고 그리고 어떤 세금이니까 대충 이쯤에 있겠지라고 찾아봤는데 세율이 궁금한데 피니까 과세 표준이 나와. 이게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정도 알 수 있다. 요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케이. 선생님도 공부할 때 우리 옛날에 영어 단어 전자사전으로 했어요. 옛날에 콘사이즈 그걸로 했어요. 전자사전? 옛날 사전으로 공부하신 거 옛날 사전. 네, 오케이, 하죠. 오케이. 자, 어떤 단어 궁금한 되게 뭐 A, B, C 곧 해서 대충 이쯤 있지 않을까 피면 공부 많이 하게 되면 한 2-3장이면 그 앞뒤에 있죠. 이러면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더뎌요. 자, 공부할 때 여러분 실력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할 때는 이거 내가 하긴 했는데 뭐 는 거야 안 는 거야 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가기 전에 포기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사람이 이제 좀 다져져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서 홀랑홀랑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요때 되면은 갑자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순간 잡히는 수가 있다고. 어학도 갑자기 귀 뚫린 날이 있듯이 이것도 이게 이 얘기였구만이라고 하는 게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배우지 않은 부분도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유추까지 가능해요. 뭐 요런 취지일 거니까 이렇지 않을까? 그게 맞다. 요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대해서 그게 튼 시점이 됩니다. 혹시 일본어 같은 거 공부해봤어요? 일본어? 공부하다 보면 한자 처음엔 모르지만 대충 이런 발음이 아닐까? 그렇게 맞출 때가 있죠. 그게 그 시점이에요. 세법도 마찬가지 그렇게 됩니다. 자, 요 시점까지 가셔야 돼요. 자, 요게 언제다? 대충 제가 보기엔 한 5월 정도예요. 5월 정도. 요 고비는 넘겨야 돼요. 최소한 3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했을 때, 그 정도쯤 되면은 트입니다. 진짜로. 예. 믿고 따라오세요. 근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학원에 많이 합격하셨어요. 우리 1년 잘 따라오시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자, 1년에 합격자가 몇 명 나온다? 한 2만 명씩 나와요, 여러분들. 여러분 2만 명이면 잠실야구장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안에 못 들어갈까 설마. 예,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오셨던 합격생 중에도 딱 60점 받고 합격하신 분이 있고 80점 받고 합격한 분이 있어요, 평균. 요 분이 표정이 더 좋아. 더 좋아.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 거죠. 딱점인데. 예. 근데 솔직히 좀 불안하긴 하대요. 마킹 몇 번 확인했냐? 나 3번 정도 확인했다. 그러면 맞다고 그러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 분도 불안. 혹시 내가 뭐 밀렸었을까봐. 근데 한 2-3번 확인했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요 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공부하신 거죠. 최고죠. 그러니까 최고. 불안해. 그러니까 아니 62.5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맞고 공부하셔야겠죠. 할 수 있죠?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취득의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납세 의무자인데, 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도대체 누구냐? 자, 우리 요거 했죠? 부동산 등의 취득은, 자,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등기 등록 안 해도 뭐 해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요거 지문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등기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는요, 414 2번에 나오는 기타 납세 의무자 있죠? 자, 이거 별표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중에, 자, 414에 나와 있는 1, 2, 3, 4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자,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자,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이렇게 건물을 샀는데, 자,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없다? 없어. 자, 갑이라고 하는 분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임차인이 누가 들어왔냐면, 자, 여기에 부패가 들어왔습니다. 4층에. 사장님은 을이에요. 자, 을사장님이 얘기해요. 저기 영감님, 우리 4층에 물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부패 들어온 내가 잘못이지만 인간적으로 엘리베이터 좀 설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나는 돈이 없고 아쉬우면 당신이 내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아쉬워서 이분이 엘리베이터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과세관청에서 볼 때는 일단 이 건물에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거죠. 돈 누가 냈는지는 1도 중요하지 않다. 주물이 건물이고 시설물이 건물에 붙어 있으니까 건물 취득한 사람이 이것도 같이 취득한 걸로 봐서 갑한테 보내겠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근데 요거는 요 나와 있는 3줄 있죠.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자, 볼게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자,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건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자, 즉 감정감리 외예자가 가설한 경우, 을 사장님이 가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건물 취득한 사람이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함께란 말 때문에 이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둘이 같이 낸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건물 취득한 사람이 요 엘리베이터도 함께 취득한 걸로 보겠다고, 주물 취득한 사람이 종물도 함께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갑이라는 겨, 을이라는 겨? 갑이란 얘기예요. 이거 오답으로 나오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가설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땡, 틀립니다. 근데 이 지문이 많이 나와요. 맞는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틀린 지문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상속인입니다.
자, 상속인. 자, 두 번째 선생님, 예, 되게 적극적이신 것 같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따시만한 건물을 물려주셨어요. 상속인은 오빠하고 나 딱 둘. 예, 여기서 오빠는 친오빠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 같으면 이거를 갖겠어요? 이거 갖겠어요? 이거? 예. 얘는 강원도 강릉에 있고요. 얘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습니다. 예. 자, 다시 뭐를 갖겠다? 그렇죠. 자, 이건 누가 낸다? 각자. 나는 이걸 갖기로 했으면 오빠 갖는 거는 관심 없어요. 내가 취득한 것만큼만 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상속세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세는 일단 전체 상속가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몰라, 이건 오빠 거니까 오빠가 알아서 내고 나는 요거 취득했으니까 요것만 내면 된다 이 얘기예요. 상속인 각자입니다. 오답으로 나오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된 상속자. 자, 맨날 오답 나오면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재산세는 얘가 내요. 주된 상속자.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입니다. 얘네 두 가지가 서로 바꿔가지고 정답과 오답으로 너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상속인 각자 받은 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자,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물려주신 게 안타까운 건 아니지. 집은 없고 자, 요거 하나만 있다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여보 고생했어. 이거밖에 없구려. 당신이 30% 갖고 우리 장남은 30% 갖고 자, 우리 딸은 이쁜 딸이니까 이제 40% 주고 자,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대로 이제 딱딱 등기했습니다. 이러면 취득세 때도 그럼 각자 받은 것만큼만 내면 될까? 아까는 물건이 구분되어 있지만 지금 그냥 공동상속재산이죠. 자, 이런 경우에도 각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얼마? 이게 건물이 10억짜리라고 하면 어머니는 3억, 아들도 3억, 딸도 4억 이렇게 각자 신고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34회 때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취득세를 내고 딸이 안 낸 거예요. 자, 이러면은 요 딸의 취득세에 대해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연대납세금을 줍니다. 자, 요게 34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거 읽어볼게요. 상속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기 밑줄을 했죠.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인데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밑줄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누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공유자가 연대하 납부를 집니다. 이게 34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특히 뭐 아니다? 주된 상속자 아닙니다. 상속인 각자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조합 또는 조합원.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파트인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는 또 아닙니다. 자, 요렇게 빌라촌이 하나 있다라고 할게요. 예, 빌라촌. 자, 이 동네를 재개발합니다. 자, 재개발을 해서 자, 아파트 3동을 딱 지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파트 3동. 자, 그리고 여러분 다 완성되면 무슨 재개발 조합 이름으로 일단 취득하죠. 그리고 이 이름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조합이 취득되는 게 맞죠? 원칙은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네 둘은 조합원에게 분양을 할 거고 자, 요거는 일반 분양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로가 앞쪽에 있고 저 뒤에 있는 것만 일반 분양분이고 나머지는 조합원에게 분양한대요. 그러면 일반 분양분이야. 아닌 말로 요거 아파트 지었을 때 원시 취득으로 봐서 조합이 한번 내고 그 다음에 분양받았을 때 일반인이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취득세는 한 번 낸다. 소유권 바뀔 때마다 낸다. 바뀔 때마다. 자,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아니 조합도 조합원들이 돈 내가지고 만든 건데 이때 한 번 내고 내 이름으로 분양받았을 때 또 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오케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거 있지? 요거는 조합이 내지 않고 얘가 그냥 한 번에 냅니다. 대신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거는 누가 낸다? 조합이 낸다 이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조합원용 요 말이 나오면 조합원이 내요. 근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이러면 조합이. 그렇죠? 자, 그게 3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먼저 볼게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그다음에 도정법에 따른 뭐 재건축조합. 자, 거기 밑줄 할게요.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아파트 자체일 수도 있고 부대시설일 수도 있고 복리시설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전부 다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는데 자, 그 위에 보시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같은 거는 조합원이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조합이 낸다까지 보시면 되겠죠.
요즘은 조금 뜸해요. 왜냐하면 1도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게 조합원용이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거냐 이제 이것만 다루면 되니까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아서 옛날에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좀 뜸하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밑에 새로운 위탁자입니다. 우리 아까 갑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자, 이거 여러 가지 목적으로 S 신탁이라고 하는 신탁사에다가 신탁 등기합니다. 자, 요약만 뭐라고 해요? 위탁자. 자, 뭐라고 합니까? 수탁자입니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진짜로 취득을 한 거예요? 그거 아니죠. 이름만 옮겨온 거예요. 취득세 비과세예요. 자, 신탁 기간이 끝나서 다시 소유권 돌려줍니다. 그럼 이분이 취득한 거예요? 아니죠. 이것도 비과세예요. 자, 이렇게 위탁 수탁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신탁회사가 일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야, 신탁사 바꿔. 그래갖고 K신탁, 신탁사로 바꿨어요. 소유권이 이렇게 옮겨가요. 이것도 비과세예요. 결국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건 맞지만은 그냥 이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다 이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탁자, S신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탁자였는데 갑자기 위탁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자가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위탁자가 바뀌는 거는 판 거 아니에요? 수탁자 바뀌는 건 괜찮은데 이거는 판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취득세를 한 번 더 과세합니다. 이때.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신탁법에 따라 거기 밑줄 할게요. 신탁재산에 위탁자의 지위의 이전. 위탁자가 바뀌었구만. 위탁자의 지위의 이전. 자, 이런 경우에 누가 됩니까? 새로운 위탁자. 그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다. 왜? 실질적으로 판 거잖아. 판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세 뭐에 대해서 했냐면, 자, 특징에 대해서 했었죠. 물세로서의 특징 가지고 있고 등기 등록이랑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는 건데, 취득세 과세 대상은 11가지가 있었어요. 토지, 건축물. 이때 말하는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만을 말합니까? 사실상 토지입니까? 사실상 토지. 건축물. 이때 말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합니까? 시설물을 포함합니까? 시설물을 포함. 자, 그리고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건설기계, 제조장비. 건설기계. 그리고 차량 등등은 원시부터 과세했다. 원시는 과세 안 했다. 원시는 과세 안 하고 승계부터 과세했다. 그리고 권리 4가지. 무슨 광어회? 양식, 광어회, 양식업권,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입니다. 특히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임목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취득을 할 때 종류가 4가지가 있네. 유상승계 취득도 있었고, 무상승계 취득도 있었고, 원시 취득도 있었고, 간주 취득도 있었습니다. 자, 이혼 시에 위자료로 취득하는 거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자, 다시 이혼 시에 위자료로 취득한다. 유상. 재산분할로 취득한다. 무상. 점유시효 취득은 뭐였죠? 원시. 그렇죠. 원시였습니다. 상속증이요? 무상. 오케이. 이거 알아야 돼요. 대물변제? 유상. 현물출자? 유상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을 구분하는 목적이 뭐였다? 세율. 똑같은 거로 하더라도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냐에 따라서 세율 자체가 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였어요. 등기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자, 건물주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한 사람이 다르다. 자, 누가 낸다? 자, 그 사람 뭐라고 해요?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자, 상속을 받았습니다. 주된 상속자가 낸다. 상속인 각자가 낸다. 상속인 각자가 낸다. 근데 공동상속 재산에 대해서 무슨 납세 의무?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자,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새로 지었네. 조합 이름으로 지었지만 조합원용으로 분양할 거다. 자, 이건 누가 낸다? 조합원이. 근데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조합이. 자, 그리고 위탁자와 수탁과의 관계. 위탁, 수탁으로 옮기는 거 비과세. 수탁, 위탁, 비과세. 수탁, 수탁, 비과세. 근데 위탁자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누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납세 의무를 진다. 그걸까지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10만 시켜요.